안녕하세요. 구수한 이야기를 담은 친구 같은 성주방송 92.7MHz 손정자의 누구나 인생은 처음이다에서 오늘은 장애인이 세상 밖으로 나가게 도와야 한다며 세운 안내견 사업가 젠슨 황희 고 이건희 회장의 편지로 29년 만에 고성능 AI칩 내장 GPU 26만 장을 한국에 준 사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장애인이 세상 밖으로 나가게 도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그가 직접 밝힌 안내견 사업의 목적은 이랬습니다. 안내견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대개 3가지 정도의 목표를 구상했습니다. 우선은 안내견의 직접 사용자인 시각장애인의 복지 수준을 끌어올리는 차원이었습니다.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거나 흰 지팡이에 의지해 살아가야 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안내견을 제공함으로써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독립된 삶의 의지와 자립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그 밑바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의 시각장애인이라도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내견 사업이 단순 취미에서 출발한 우발적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적 사회 공헌 전략의 일환이었다고 명시한 것입니다. 인상 깊게 다가온 지점은 장애인을 약자인이 무조건 베풀고 도와야 할 사람들로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 밖으로 당당히 나가 자립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지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사회 변화는 대단한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변화에서부터 비롯되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역시 개인 삶의 구체적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안내견 사업의 두 번째 목표는 기업의 사회봉사, 즉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이라는 측면에서 모범적인 모델이 되도록 하자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적으로도 일개 기업이 안내견 학교를 운영하는 전례가 없었으므로 만약 성공한다면 훌륭한 본보기가 될 만한 모범 전범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의 밑바탕에는 다른 기업이 흔히 하는 것처럼 그저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일회용 환원 방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역량이 리사이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는 제대로 된 사회봉사 철학이 들어있기도 했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정신, 곧 문화로 되돌려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간절한 요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는 이런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는 또 안내견 문화를 확산시키는 매개체가 자원봉사자들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평범한 이웃들 덕분에 성공하리라 믿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후 7주 된 안내견 후보 강아지를 가정에서 1년간 돌보는 봉사는 퍼피 워킹 자원봉사 위탁 사육 프로그램을 확산시켜 일반 시민이 안내견 사업에 간접적으로나마 참여하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사회적 약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더 나아가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전파할 수 있으리라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만 한다면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비해 갖고 있는 무지와 편견들을 깨뜨려 그들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신념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심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복지사업에도 경영학적 관점에서 효율과 성과를 챙겼습니다. 모든 분야의 활동을 주먹구구식 진행을 지향하고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 실행의 전후를 비교해 보도록 권유했습니다. 그래야만 그간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혹은 비록 사회적 실익이 남게 된 것이 아닌지 판단하고 교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사별로 진행된 사회 공헌 활동을 모아 해마다 백서를 발간케 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기록을 시작한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총계를 보니 그동안 우리가 사회 공헌 활동에 대략 6,600억 원의 돈을 들였다고 합니다. 매년 평균 1,320억 원 정도를 연속적으로 쓴 셈입니다. 특히 IMF 외환 위기를 상황이 극히 좋지 않았던 작년에도 445억 원의 돈을 이 분야에 지출했다는 것이 의미 있게 여겨졌습니다. 더구나 공헌 활동의 내용을 활동 주제 중심에서 사후 위주로 전환한다는 인식을 확고히 한 해가 1998년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일일 것입니다. 세부 항목을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 비중을 42% 끌어올린 것이 바로 그런 인식 전환의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IMF 외환위기가 1997년에서 98년 있었죠. 그리고 직후 하루하루 살아남기에도 급급했던 기업들로서는 사회적 책임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나마 복지사업을 생각한다고 해봐야 기부나 후원 같은 일회성 행사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편견과 배제도 지금으로서는 상상 못할 정도로 심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회장은 안내견 사업이라는 독창적 프로젝트를 시작해 경영이 어려울 때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할 모델로 생각했고 여기에 경영적 관점까지 집어넣었습니다. 안내견 사업은 그의 바람과 예측대로 인간과 동물의 교감이 널리 확산되는 문화적 업그레이드에 기여해 해외에서 인정받기에 이릅니다. 이 회장은 여기에 뿌듯해하면서도 성과에 도취되어서는 안 된다는 다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안내견 사업이 인간 존중과 상생상화의 정신이라는 이념이 구체적 실천과 만난 자리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많이 가벼워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1998년 9월 미국의 촛불재단이 최우수 자원봉사 기업상을 전 세계 기업 가운데 유독 삼성그룹에 수여한 것은 우리의 그런 노력에 대한 격려일 것입니다. 이 상은 모두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이웃 기업이 되어달라는 매운 주문이기도 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활동을 찬찬히 들여다보니 또 다른 안내견 사업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시각장애인 개한수술 지원과 장애인 봉사사업, 장애인 상대 컴퓨터 사랑방 만들기, 시민 대상 환경운동, 그리고 약물 청소년 사회복귀사업, 비행 청소년 직업교육, 소년 소녀 가장돕기 등 사회에서 잊혀지고 소외된 사람을 직접 찾아가려는 이런 노력들이야말로 제2, 제3의 안내견 사업인 것입니다. 도움은 주고 사랑을 나누며 보람만 갖는다는 점에서 사회 공헌 활동이 본시 시혜적일 수 없는 법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왼손도 모르게 하려는 겸허한 태도가 기본입니다. 이 회장은 문제는 지속성 여부일 것인데 나는 그 점도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큰 기업보다 좋은 기업이 되어야만 사회사업에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직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998년도 삼성 사회공헌 활동 백수를 덮으며 나는 문득 안내견 사업의 3가지 목표가 실현될 날이 그리 요연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에 앞장서는 우리 직원이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옆에서 흔히 보는 가장들과 이웃들과 친구들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안내견 사업이라고 하면 강아지를 잘 훈련해 시각장애인 파트너와 맺어주는 일을 생각합니다. 지난 대화에서 남들이 선뜻 하기 힘든 진입장벽이 높은 사회공헌 사업이라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제일 중요한 건 건강하고 머리도 좋고 성격 좋은 부모견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우수한 새끼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다양한 부모견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저희들이 키우는 강아지들 사이에서 교배를 시키지만
건친 위험이 있어 때로 해외 안내견 학교를 통해 국제 결혼도 시킵니다. 밖에서 우수한 종자를 갖고 와 키우기도 하고요. 새끼가 태어나면 이곳에 있는 사료조리원에서 3개월간 엄마 젖을 먹이며 키웁니다. 유전자 검사도 하고 성격 테스트도 합니다. 매년 60여 마리가 태어나는데 8주가량 지나면 안내견의 사회 적응을 돕는 사회봉사자 퍼피 워커 가정에 1년간 보냅니다. 사람도 그렇지만 강아지도 생후 1년 이내 양육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시기 동안 얼마나 다양한 경험을 하고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느냐가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퍼 워커 가정에서 강아지를 돌보는 핵심도 다양한 장소에 많이 데리고 갈 것, 그리고 그 장소에서 좋은 경험을 하게 할 것,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퍼피 워커를 하겠다는 분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6개월에서 1년가량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24시간 집중적으로 돌봐야 하기 때문에 맞벌이는 힘들고 교육 때문에 이곳 안내견 학교와 가까운 곳에 사셔야 해서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분들로 제한됩니다. 너무 어린 자녀가 있는 곳도 안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엔 사료비를 포함해 병원비와 각종 용품비를 저희가 지원합니다. 이렇게 퍼피 워커에서 액에서 키워진 강아지는 14개월이 되면 안내견 학교로 보내집니다. 사람 나이로 20살 성년이 되는 것이니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그는 퍼피 워커 교육도 중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선진국 안내견 학교들은 모두 민간 기관이어서 기부금으로 운영됩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한 푼 한 푼이 모여 운영되다 보니 효율이 중요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 보니 교육에 많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런 노하우를 공유하니 안내견 훈련에 관한 저희만한 전문가가 없지요.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지만 초반에는 내 식대로 키우면 안 되느냐고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개인도 저희보다 더 좋은 사회화를 시킬 수 없어요. 퍼피 워커 가정은 매달 저희에게 훈육 리포트도 내고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방문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안내견 학교는 강아지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지요. 10마리 교육받으면 3, 4마리가 수료를 합니다. 퍼피 워커를 거쳐 이곳에서 본격적인 안내견 교육을 받아도 다 안내견이 되는 건 아니라면서요. 통계적으로 10마리 중에 3, 4마리 정도입니다. 입항은 쉽지만 졸업이 어렵다고 볼 수 있지요. 안내견이 안 되는 아이들은 어디로 가나요? 반려견으로 일반 가정에 분양됩니다. 1년간 키워준 퍼피 워커 가정에서 다시 키우고 싶어 하지 않나요? 예전에는 들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죠? 퍼피 워커 기간이 끝나면 지원은 당연히 끊깁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로서는 그분들한테 부담을 드리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맡기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은퇴견이 된 경우에는 그 강아지를 키워줬던 퍼피 워커 가정이 다시 원할 경우 반려견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어릴 때 키운 아이를 노후에 다시 만나 키우는 거죠. 이런 분들이 한 절반가량 됩니다. 1년을 놓고 볼 때 장차 부모견이 될 아이를 키워주는 자원봉사자 가족이 12에서 15명, 그리고 퍼피 워커 가정이 7, 80 가정이고, 그다음 은퇴견을 맡은 가정이 4, 50 가족 정도 됩니다. 매년 상시적으로 130에서 150곳의 자원봉사자 가족이 있다고 봐야죠. 이런 분들의 도움이 없으면 안내견 사업은 운영될 수 없습니다. 안내견 사업이 진입장벽이 높다는 말이 그 말이군요. 이 사업에는 많은 요소가 필요합니다. 우선은 저희 같은 학교가 있어야 하지만
이걸 도와주는 시민사회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동안 안내견 사업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된 데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도 컸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개를 좋아할 수 없잖아요. 특히 식당 같은 곳에서는 난처해야 하죠. 그런데 안내견들은 기차도 탈 수 있고 식당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법과 제도를 만들어준 국회의원들과 지자체 덕분이죠. 그리고 인도 같은 교통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후진국에서는 힘든 사업이죠. 아시아에서 안내견 사업을 하는 나라는 우리와 일본, 대만 정도입니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도 아직 잘 안 되고 있는데 기후 요소도 있습니다. 동남아는 너무 덥고 하니까 활성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안내견 훈련이 이루어지는 견사로 향했습니다. 견사 문을 열자 리트리버들이 꼬리를 흔들며 반겼습니다. 신기한 것은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는데도 짖지를 않았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그렇습니다. 얘네들에게 이 세상은 불안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즐거운 것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퍼피워커들의 헌신적인 돌봄 덕분이죠. 안내견의 다수를 차지하는 품종인 리트리버는 종 자체가 워낙 나청적이기도 하시요. 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누구나 인생은 처음이다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정현의 와가 되겠습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자극에 둔감하고 차분하면 안내견이 제격입니다. 강아지들에게도 MBTI가 있나요? MBTI까지는 아니더라도 성격이 다 다릅니다. 저는 강아지 성격을 파도에 비유합니다. 파도가 잔잔할 때 자극이 오면 어떤 아이는 흥분도가 높고 그 수치도 잘 안 떨어집니다. 두려움이 많은 애들은 자극이 오면 겁쟁이로 변하죠. 성격이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안내견에 적합하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부 자극에 둔감하고 차분한 아이들이 안내견으로 제격입니다. 너무 활발하거나 겁이 많으면 파트너들에게 힘들게 하니까요. 훌륭한 훈련사는 훈련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강아지를 딱 보는 순간 안내견이 될 제목인지 아닌지를 골라내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견사 한가운데서 마침 훈련사 한 명이 안내견 한 마리를 데리고 딸깍 소리가 나는 도구인 클리커 트레이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박 교장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들어온 지 일주일 되는 아이예요. 길 안내를 해야 할 안내견들이 길을 걷다가 맛있는 게 보이면 흥분하거나 덤비면 난처한 일이 되지요. 그래서 먹을 것을 봐도 흥분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을 훈련하고 있어요. 견사를 나와 다른 건물로 들어서니 학교 강의실 같은 교실이 많았습니다. 포피워커 교육에서부터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같은 사람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안내견으로 성장한 강아지들은 어떻게 파트너들과 매칭이 되나요? 일일이 파트너 한 분 한 분과 인터뷰합니다. 안내견의 임무는 반려견이 아니라 파트너들의 자화를 돕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학교나 직장 같은 사회생활을 하셔야 해요. 물론 건강하셔야 하고요. 매칭할 때는 궁합도 봅니다. 사람에 따라 보폭의 넓이와 걷는 속도가 다 다르잖아요. 강아지를 대하는 태도도 스킨십을 좋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정도 거리 두기를 원하는 분 등 제각각이죠. 저희가 최소 3주에서 한 달가량을 파트너와 안내견이 함께 지내는 법을 교육하는데 이 기간 중 열흘은 이곳에서 함께 숙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에서 강아지와 함께 자고 일어나며 안내견을 다루는 법에서부터 사료 먹이는 법, 배변과 배뇨를 도와주고 처리하는 법 등을 교육하죠. 이렇게 초반 교육이 끝나면 직원들이 파트너가 사는 집 근처까지 출장을 가서 돕는다고 합니다. 파트너 교육 한 달 중 마지막 2주는 전국 어디든 파트너 댁으로 직접 갑니다. 인근에 모텔을 잡아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아지를 케어하는 걸 지켜보면서 교육합니다. 김지혜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미국 유학 중에 안내견을 배정받았는데 저희가 미국까지 출장을 갔습니다. 이후에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방문해 불편한 부분은 없는지 강아지 상태는 어떤지 등을 정기적으로 체크합니다. 안내견과 오래 함께한 분들은 30년 가까이 총 서너 마리와 함께 하신 분도 많아요. 은퇴 나이가 8, 9살 사이라고 들었는데 좀 빠른 건 아닌가요? 강아지 입장에서는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은퇴하는 것이 파트너를 도와주는 것이죠. 은퇴견의 노후를 함께할 자원봉사자 처지에서도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함께하는 게 좋지요. 그리고 안내견 숫자를 좀 늘려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신청하시면 2년가량 기다려야 하니까 조금 더 늘려야 된다는 시점이긴 합니다만 그냥 늘릴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이 25만 명 정도고 실제로 안내견을 쓸 정도로 시력을 완전히 잃은 분이 4만여 명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에게 아직은 일자리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 처리에 문제가 없지요. 저희 직장에도 계신데 전 직원 중에서 컴퓨터를 제일 잘 다룹니다. 안내견을 배정받은 가정도 지원을 받나요? 사료비만 본인 부담이고 병원비 등은 저희가 부담합니다.
은퇴견도 사료비만 견주 부담이고 나머지는 다 저희가 부담해요. 그리고 안내견 수명이 긴 까닭은 그는 이 대목에서 안내견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안내견을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큰 수고를 한다는 느낌을 갖는 거죠. 하지만 사람 생각과 개의 생각은 다릅니다. 얘네들은 의무감이 없어요. 얼마 전 지하철 안에서 주인 옆자리 성게 발 아래 잠들어 있는 안내견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 공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댓글에 보니 강아지가 얼마나 힘들면 지하철에서 저렇게 자겠느냐 하는 게 있던데 이건 전혀 아닙니다. 어떤 동물도 불안하면 자지 못합니다. 스트레스가 전혀 없고 안전한 상태라는 확신이 들어야 눕지요. 사진에서 나온 안내견은 지하철 안이 정말 편했던 겁니다. 게다가 자기 주인 앞에도 아니고 타인의 발 앞에 누웠다는 건 그만큼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없다는 거죠.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마음에 안도가 왔습니다. 여기 안내견 리트리버들 평균 수명이 일반 리트리버들보다 2, 3년 긴 것만 봐도 삶의 행복도가 높다는 걸 보여주죠. 본능을 억제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연히 단명하지요. 실제로 강아지 입장에서는 주인하고 24시간 같이 있지, 밖에 나가 산책하지, 사람들이 칭찬해주지 정말 행복하지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그렇게 기부금을 내는 게 아닐까요? 안내견 사업이 강아지를 학대하는 일이라면 헌금을 하겠습니까? 구조견이나 단지견도 동물 학대라고 생각하는 건 오해입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안내견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글쎄요. 길 안내를 해주는 것 아닌가요? 길 안내를 강아지가 다 해주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한마디로 내비게이션 역할은 사람이 하고 강아지는 운전자 역할을 합니다. 시각장애인은 눈이 안 보여도 촉감, 바람, 온도로 공간을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가는 지하철 역사 안으로 들어오면 익숙한 냄새와 공기가 있죠. 에스컬레이터 소리, 사람들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여기는 내가 매일 가는 지하철이구나 인식합니다. 파트너들이 안내견한테 에스컬레이터 찾아 횡단보도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 안내견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시각장애인들은 들을 상징하는 흰색 지팡이를 사용한 보행과 안내견의 도움을 받는 보행의 결정적 차이는 지팡이 보행자는 운전자와 내비게이션 역할을 인간이 다 하지만 안내견의 경우 사람이 내비게이션 역할만 하면 됩니다. 긴장이 훨씬 덜하지요. 파트너들이 안내견과 함께 걸으면서 이른바 공상이란 걸 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실 때 크게 공감한 적이 있습니다. 수시로 안내견 학교 찾아가 경청하라입니다. 한편 이건희 회장은 안내견에 대해서도 깊은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내견 사업을 진정으로 보람있고 값진 일로 생각했습니다. 수시로 안내견 학교를 찾아 도움을 받은 시각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평온했다는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한가운데로라는 제목의 글 전문입니다. 세상의 많은 일이 그렇듯 개를 맹인 안내견으로 활용하는 것 역시 우연히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의 한 의사가 시각장애인 부상병과 함께 병원의 정원을 걷고 있다가 긴급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세포트를 환자에게 맡기고 자리를 떴는데 잠시 후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환자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피하지도 못한 채 비를 맞고 있지는 않을까 봐 걱정되어서 황급히 돌아온 의사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세포트가 시각장애인 환자의 옷자락을 물고 비를 피할 수 있는 건물로 대피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1923년 안내견 훈련센터가 독일 포스탐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안내견을 최초로 분양한 것은 1994년 삼성 안내견 학교에서였습니다. 나는 틈이 나는 대로 안내견 학교 직원들의 이야기를 즐겨 듣는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이 평온해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앞가림도 하기 힘든 각박한 시대라고 하지만 아직도 구석진 어디에선가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다른 사람의 느린 발걸음에 맞추기 위해 잠시 멈춰 기다릴 줄 아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세상의 그늘을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까지 따뜻하게 젖어 들어온다고 합니다. 1996년 가을 경희대 정외과 학생인 최대한 씨가 덕유산 향적봉을 등정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보다 4배의 시간이 더 걸린 끝에 가까스로 오른 정상이었습니다. 그는 얌전하게 발치에 엎드려 몸을 쉬고 있던 웅대를 끌어안았습니다. 웅대가 아니었다면 꿈도 꾸지 못했을 산행이었습니다. 그가 웅대를 처음 만난 것은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보통 사람처럼 군대에 갔다가 녹내장을 앓게 되었는데 외관상으로는 별 이상이 없어 보였지만 시신경이 위축되어 시력을 잃게 되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2년 동안 안 가본 병원이 없었고 안 써본 방법이 없었지만 결과는 실명이었습니다. 대환 씨는 흰 지팡이에 의지해서 세상과 맞부딪혔습니다. 눈이 멀지 않았을 때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되었던 세상이 시각장애인에게는 온통 장애물투성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시각장애인들 중에 왜 치아가 성한 사람이 없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해서 걷다 보면 수없이 어딘가에 얼굴을 부딪히고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습니다. 세상은 그에게 미로나 다름없었습니다. 독한 마음으로 자신의 운명을 감당하겠노라 다짐했던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절망을 거듭했습니다. 눈을 감고도 다닐 수 있던 집 앞 골목길조차 쉽게 낯설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휴학했던 대학을 다시 계속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그 많은 강의실을 무슨 수로 찾아다닌단 말인가. 어느 날 그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가 맹인 안내견이 있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국내에는 안내견을 분양하는 곳이 없어 미국으로까지 연락을 취해보았지만 헛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리나라에서도 맹인 안내견 학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용인의 안내견 학교에서 한 달간 개와 함께 생활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웅대와 함께 세상으로 돌아왔으며 웅대는 그의 충실한 눈이 되어주었습니다. 물론 대학도 다닐 수 있었지요. 웅대와 함께 생활하면서 세상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각오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웅대와 함께 산행을 계획한 것입니다. 웅대와 함께하는 산행은 시각장애인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할 대환 씨의 세상에 대한 첫 도전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웅대를 끌어안고 다짐했습니다. 웅대와 함께라면 자신도 세상과 부딪혀 보겠노라고. 시각장애인에게 안내견은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안내견은 힘겨운 상처를 안고 살아온 시각장애인과 마음을 나누는 친구이며 시각장애인의 눈이고 발입니다. 웅대가 그랬듯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을 세상으로 인도합니다. 도로며 전철 같은 일상의 길에서부터 사람들이 따뜻하게 열린 마음에 이르는 길까지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은 세상의 모든 길을 함께 가는 진정한 동반자인 겁니다. 앞서 박 교장 말에 소개된 것처럼 퍼피워크 가정에 대한 고마움을 담은 글도 있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퍼피워커. 생후 6, 7주 된 강아지는 일반 가정에 1년간 위탁되어 사회와 가정을 거칩니다. 이들 위탁 사육자들을 퍼피워커라 하는데 저는 무보수 자원봉사자입니다. 어린 강아지가 안내견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특별한 생활 습관을 형성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포피워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그만큼 어렵기도 합니다. 개가 좋다는 단순한 이유로 포피워커 자원봉사를 하게 된 어떤 사람은 특별한 생활 지침 때문에 중도에서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우선 봄, 가을로 하는 털갈이가 문제였습니다. 몸집이 크고 털도 많아 온 집안이 개털로 뒤덮일 지경이었습니다. 집 밖에 내놓고 키우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지만 사람과 함께 생활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럭저럭 온 집안에 흩날리는 털에 익숙해지고 났더니 이번에는 음식이 문제였습니다. 전에 애완견을 키울 때는 고기를 먹다가 몇 점 주기도 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도 고역이었습니다. 정이 들어 예쁜 강아지가 식탁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먹고 싶어 하는데 마음대로 고기 한 점 줄 수 없으니 미안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모든 퍼피워커들이 그만한 고통을 감수하고 강아지들을 맡아서 훌륭한 안내견 후보자로 길러주었습니다. 대소변 가르기 연습을 위해 걸리를 30개 준비해 둔 분도 있었고 아끼던 신발을 죄다 뜯겨 폐기 처분해야 했던 분도 있었으며 화분이며 화장품을 수없이 버릴 수밖에 없었던 분도 있었습니다. 탁자나 소파 등 가구를 죄다 물어뜯는 통에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겼다며 자주 물어뜯는 곳에 겨자를 발라두면 효과가 있다고 정보를 알려준 분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퍼피워킹을 끝마치기 위해 혼사를 늦춘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위탁 사육 기간 동안 예방접종 및 기본 사육 장구 등은 안내견 학교에서 무상으로 공급하고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건강과 성장 상태를 점검하지만 그래도 갑작스레 개가 아파 마음고생, 몸고생을 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신문에서 퍼피워커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곧장 연락한 어떤 사람은 강아지 별이가 데려온 날부터 달라진 환경 탓인지 묽은 변을 쏟아내는 바람에 사흘 밤을 꼬박 지새웠다고 합니다. 지쳐서 잠깐 잠들었던 그는 비척거리며 일어난 별이가 얼굴을 핥는 바람에 잠에서 깨어났답니다. 사흘 밤잠 못 잔 것은 생각지도 않고 그녀는 건강을 되찾은 별이가 그저 고맙기만 했답니다. 장난기가 심한 별이와 함께 있을 때는 스타킹도 신지 못했던 그녀는 눈물 범벅이 되어 별이를 돌려준 후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안부 전화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안내견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삼성 안내견 학교 최초의 퍼피워커는 삼성 직원인 남편을 통해 이 사업을 알고 자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일본에서 공부할 때 주변에서 퍼피워킹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알고는 곧바로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그녀의 사랑 덕에 강아지 담비는 3개월 만에 몸무게가 10kg이나 늘었습니다. 반면 그녀의 몸무게는 2kg이나 줄었고요. 그만큼 돌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1년 후 담비와 정이 듬뿍 든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담비를 돌려보냈습니다. 살까지 빠져가며 담비를 돌봐준 그녀는 오히려 사랑을 나누는 삶은 행복하다는 것을 배웠다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녀가 한 말을 그 후에도 대부분의 퍼피워커들에게 또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직접 뵌 적은 없지만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랑과 정성으로 개를 키워준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분들을 통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안내견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효과는 수억을 들인 광고 못지않습니다. 그것도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난 사랑으로 한 일이 아닌가요? 그분들을 통해 이기적인 것만 같은 우리 사회 곳곳에 소리 없이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뭐니 해도 아직 이 땅은 살만한 곳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누구나 인생은 처음이다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임한별의 혼자라고 생각 말기가 되겠습니다. 지치지 않기 포기하지 않기 어떤 힘든 일에도 늘 이기기 너무 힘들 땐 너무 지칠 땐 내가 너의 뒤에서 나의 등을 내줄게 언제라도 너의 짐을 내려놓아도 된다고 혼자라고 생각 말기 힘들다고 울지 말기 너와 나 우리는 알잖아 네가 나의 등을 기대 세상에서 버틴다면 넌 내게 멋진 꿈을 준 거야 성급하게는 생각하지 말기 정말 잠이 올 때면 그 자리에 기대어 너무 지친 네 몸을 잠시라도 쉬게 해줘 혼자라고 생각 말기 힘들다고 울지 말기 너와 나 우리는 알잖아 햇살이 참 좋은 날에 그런 날의 하루라도 또 다른 우리가 되어볼까 오늘과 다른 내일을 기대하며 멈춰설 수는 없어 혼자라고 생각 말기 힘들다고 울지 말기 너와 나 우리는 알잖아 네가 나의 등을 기대 세상에서 버틴다면 넌 나의 쉬지 않는 꿈을 준 거야 우리라는 건 네가 힘이 들 때에 같이 아파하는 것 네, 이번에는 젠슨 황이 이건희와 한국이 없었다면 오늘의 엔비디아도 없었을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 한국인가? 젠슨 황의 선택을 전 세계가 묻습니다. 왜 한국인가? 오픈 AI도 구글도 메타도 아마존 GPU도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데 왜 한국에 26만 장인가? 독일에 계신 패친 교수님의 엔비디아 역사를 읽어보니 이해가 됩니다. 너무 흥미롭고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존재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AI 리더 국가가 될 것이다. 정치인들이 아닌 위대한 국민들 노력의 결과다. 형편없는 정치 환경에서 여기까지 온 것은 기적이다. 젠슨 황은 한국의 모든 시민을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비디오 게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계 최초 비디오 게임 올림픽을 열고 싶다. 이를 위해 엔비디아의 지원을 받고 싶다. 1996년 프롬 이건희 회장의 편지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은 트루 스토리입니다. 그 맞다는 이야기죠. 29년 전 한 통의 편지에 한국은 처음부터 엔비디아의 심장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밤 서울 삼성동 코엑스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 무대에 검은 가죽 자켓을 입은 젠슨 황이 수천 명의 게이머들 앞에서 29년 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1996년 한국에서 온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분으로부터 받은 편지였는데 그의 옆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세 사람은 깐부 치킨에서 치맥을 나누며 옛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31일 젠슨 황은 APEC 경주 서밋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역사적인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고성능 AI 칩 내장 GPU 26만 장 최대 14조 원 규모를 한국에 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무대에서 이재용 회장이 물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선대 회장에 대한 이야기죠. 객석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29년 전 한 통의 편지가 세상을 바꾸기까지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1996년 용산의 전쟁터에서 시작된 혁명입니다. 한국의 모든 시민을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비디오 게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계 최초 비디오 게임 올림픽을 열고 싶다는 이건희 회장의 편지는 당시로서는 황당한 정도로 원대한 비전이었습니다. 1996년 엔비디아는 창업 4년 차의 작은 그래픽 칩 회사에 불과했습니다. 2D와 3D 그래픽을 지원하는 제품으로 겨우 주목받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서울 용산 전자상가는 디지털 혁명의 최전선이었습니다. 다닥다닥 붙은 상가 점포마다 부드, ATI라 대온, 지포스 외치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주말이면 용산은 인산인해였습니다. 학생들, 직장인들, PC방 사장님들이 최신 그래픽 카드를 찾아 헤맸습니다. 형, 부두2 SLI 달라면 리니지 렉 안 걸린다니까. 아니야, 포스 2562 진리야. TNT2보다 2배는 빠르다고. 야, 그거 말고 ATI 레이지 퓨리는 어때? 이것은 단순한 하드웨어 경쟁이 아니며 문화 전쟁이었습니다. PC방 폭발, 그리고 세계가 보지 못한 미래입니다. 1998년부터 한국에는 PC방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IMF 경제위기 속에서도 아니 오히려 그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PC방 창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PC방은 미국의 인터넷 카페와 전혀 달랐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카페는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하는 곳이었다면 한국의 PC방은 전장이었습니다. 밤 11시 강남의 한 PC방입니다. 야, 리진이 기랑 공전선 10분 남았다. 헐, 우리 혈맹 다 모였어. 지금 가면 프레임 드랍 때문에 죽는다니까. 사장님, 여기 컴 지포스로 바꾸셨죠? PC방 주인들은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 해야 했습니다. 스타크래프트야 어떤 그래픽 카드로도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한국 개발자들이 만든 MMORPG는 달랐습니다. 리진이, 바람의 나라, 뮤, 라그나로크 등 이들은 수백 명이 동시에 접속하는 공성전, 화려한 마법 이펙트, 끊임없이 움직이는 수천 개의 캐릭터를 요구했습니다. 이건 미국 게임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인기 있던 네트워크 게임들은 기껏해야 32명 정도가 접속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젠슨 황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용산 전자상가 골목과 서울 시내 곳곳의 PC방을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게이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PC방 사장님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발로 뛰며 배웠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게임 생태계, GPU의 진정한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시장이었습니다. 세계 최초 e스포츠의 탄생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비전은 하나씩 현실이 되었습니다. 1999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속 인터넷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2000년 온네임 넷이라는 게임 전문 TV 채널이 탄생했습니다. 세계 최초였죠.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이 생겼습니다. 임요환, 홍진호, 이윤열, 이들은 단순한 게이머가 아니라 스타였습니다. 잠실 실내체육관을 수만 명의 관중이 가득 메웠습니다. 스타크래프트 결승전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비디오 게임 올림픽인가? 미국에서 온 게임 개발자들과 스타크래프트의 개발사 블리자드의 마이크 모하임 사장과 경연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게임이 TV에 나온다고, 프로게이머가 연예인보다 인기가 많다고,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이 게임을 보며 환호한다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게임은 청소년들이 즐기는 닌텐도와 플스 일본산 콘솔에 매몰된 개인, 친구, 가족 단위의 단순 오락이지 군중이 함께 즐기는 엔터테인먼트나 e스포츠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엔터테인먼트로 그리고 e스포츠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1996년 편지에 썼던 비디오 게임 올림픽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임을 위한 용산발 모든 조립 PC, 모든 PC방에는 엔비디아의 지포스나 부두가 들어있었습니다. 젠슨 황은 당시 한국 시장의 강한 경합에서 살아남기 위한 우리 그래픽 카드의 모든 기술이 현재 엔비디아의 AI의 최첨단 기술 기반이 되었다고 회고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14조 원의 약속입니다. 경주 에이펙 CEO 서밋 젠슨 황이 특별 세션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가 발표한 내용은 단순한 비즈니스 딜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AI 인프라 이니셔티브입니다. 정부의 최대 5만 개 GPU, 삼성전자 최대 5만 개 GPU, SK그룹의 최대 5만 개 GPU, 현재 자동차 그룹의 최대 5만 개 GPU였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6만 개 GPU, 총 26만 최대 14조 원 규모였습니다. 그것도 최신 GB200 그레이스 블랙웰 차세대 AI 가속도 GPU와 한 개의 그레이스 CPU를 결합한 제품입니다. 전 세계가 목마르게 기다리는 바로 그 최첨단 AI용 GPU였습니다. 엔비디아 측은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블랙웰 인프라로 한국의 전체 AI GPU 수량은 6만 5천 개에서 30만 개 이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AI 리더가 될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오픈 AI, 구글, 메타, 아마존 등 전 세계 빅테크들이 엔비디아에게 이 GPU를 받기 위해 줄 서 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상황이었죠. 그런데 한국의 26만 장이라니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AI 거풀론에 온 세상 무너질 것처럼 젠슨 황 뼈있는 작심 발언을 합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한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AI 거품론을 둘러싼 냉랭한 시장 분위기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드에 따르면 황 CEO는 전날 내부 회의에서 엔비디아의 현 상황을 성사넘는 상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실적이 나쁘면 AI 버블의 증거가 되고
실적이 좋으면 AI 버블에 불을 지피는 꼴이 된다고 말하며 시장 기대치가 극도로 높아 작은 실수에도 과도한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CEO는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높아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온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반응할 것이라며 인터넷 밈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 대변인은 황 CEO의 해당 발언이 집중을 유지하고 시장에 맡기자는 내부 메시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서 엔비디아는 회계연도 3분기인 8월부터 10월까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한 570억 1천만 달러, 약 83조 4천억 원을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시장 전망을 웃도는 1.3달러로 어닝 스프라이즈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호실적 발표 이후에도 주가는 일시적 반등에 그쳤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 약화와 함께 미 연준 리사 쿡 이사가 고평가된 자산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한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누구나 인생은 처음이다를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음악을 듣겠습니다. 싸이의 예술입니다가 되겠습니다. 너와 나 둘이 정신없이 가는 곳 정처없이 가는 곳 정해지지 않은 곳 거기서 우리 서로를 재워주고 서로를 깨워주고 서로를 채워주고 Excuse me 잠시만 아직까진 우린 남하지만 조만간 중독성을 자랑하는 장난감 지금 이 느낌적인 느낌이 통하는 느낌 녹아버린 아이스크림 지금의 우리에게는 꿈이야 너와 나 둘이서 추는 춤이야 기분은 미친 듯이 예술이야 우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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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이야 죽어도 상관없는 지금이야 심장은 터질 듯이 예술이야 우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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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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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예술이야 예술이야 우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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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와 나 둘이 밤새 잔을 부딪혀 밤새 뺨을 부비며 밤새도록 둘이서 눈이 점점 풀린다 리도 따라 풀린다 끌린다 너에 대한 수수께끼가 풀린다 지금 이 춤에 너의 가빠지 숨에 수줍음에 You know what I mean 지금의 우리에게는 꿈이야 너와 나 둘이서 추는 춤이야 기분은 미친 듯이 예술이야 우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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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이야 죽어도 상관없는 지금이야 심장은 터질 듯이 예술이야 우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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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우리 같은 것을 즐기고 같은 것을 느끼고 웃다가 흐느끼고 아가씨 만나기 전에 난 건달 미녀 만나기 전엔 야수였던 날 바꿔버렸어 내가 찾던 사람 너였어 예술이었어 지금이